지난번에 나오셔서 네. 3,500을 갖다가 얘기하셨고 2021년에 코스피. 네. 저는 옆에서 티는 안 냈습니다만 아무리 정권사에 있다고 해도 너무하네 싶은데. 네. 자, 그 사이에 지금 뷰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처음 나온 거여가지고 그날이 댓글도 좀 봤는데 댓글이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냥 막 지르는 거냐 막 이런 분위기여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계속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마치 동학개미가 주식을 모두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시간이 갈수록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옛날에 이제 드래곤볼에 보면 손오공이 어떤 다른 별에 가가지고 중력이 10배가 되는 데 가가지고 훈련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중력이 10배가 되면 움직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세니까. 네. 밑으로 그냥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센 네. 거예요. 저는 보면은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로 거래되는 채권이 아마 17조 달러 정도 될 겁니다. 18조 달러 정도. 전 세계적으로. 네. 네. 저는 그게 엄청난 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력.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 세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 얘네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다른 애들도 다 이쪽으로 붙이려는 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빌려서 이거 사면 얘가 빠질 거 아니에요. 금리가. 그 말은 뭐냐면요. 모든 자산의 일드가 제로에 수렴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에요. 그러면 일드가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18조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중력의 힘은 매우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의 시장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많을수록 사실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자산 가격은 올라가려는 힘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전망은 슬픈 전망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슬픈 전망. 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는데 왜 슬퍼? 아니, 주가가 오르는 거랑 그냥 경제가 좋아지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우리나라 GDP를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넘어섰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GDP가 올해 잘 성장해봐야 2% 성장해요. 근데 기업의 이익은 40% 늘어난대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보면요. 모 기업에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1,100명 고용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어떤 기업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보니까 100명이에요. 다시 또 채용할 계획 있어? 없어. 우리 지금 시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는 경제, 총 많은 주체들의 부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가게에서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사업을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가 이전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왜 주가가 비싸다는 걸 얘기하시는지 저는 좀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작년에 전 세계에서 500명, 1등부터 500등까지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의 부가 혹시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2,000조 원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GDP만큼 늘었어요. 근데 가난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은 더 힘들어지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망은 슬픈 전망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슬픈 경제가 전망이 이렇게 막 되게 밝지 않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역설적으로 이건 더 슬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전망이기도 하죠. 네. 이효석 팀장님이 인플레이션론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시장을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중요한 띠임은 디플레이 압력이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디플레 압력이. 거꾸로 디플레이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과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디플레이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는 좋아지는데 디플레이 압력이 세서 너무 걱정할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걱정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낮아지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에 너무 좋은 겁니다. 골디락스인 거죠. 경기는 좋아져서 기업의 이익들은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데 과열은 없으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올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인플레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왜 디플레라고 얘기하냐?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 때문입니다. 자, 테슬라를 그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리 가격이나 아니면 유가나 뭐 이런 것들에 오르는 그런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B2B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PPI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달할 때 쓰는 그런 비용. 하지만 실제로 연준이 걱정하는 거는 B2C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올해 초에 보시면 모델 Y 가격을 인하해요.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에 25,000불짜리 전기차를 만든대요. 25,000불이면요. 우리나라 아반떼보다도 싸요. 그러면 보세요.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보다 비싸게 팔려면 테슬라보다 좋은 차를 만들든지 그럴 자신 없으면 이것보다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비단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다 그런 정책을 써요.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해서 나중에 구독 경제로 내가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애플이 최근에 나온 애플의 그 가격 정책을 보면은 비싼 제품은 되게 비싸요. 싼 제품은 엄청 싸요. 그러니까 네. 이거 싼 거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나중에 구독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작년 초에 생각해 보시면 마스크 가격 올라가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B2C 인플레이션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드리는데 파월 아빠랑 그 옐런 엄마랑 먼 길을 떠납니다. 종착지는 긴축이에요. 종착지는 긴축이다. 근데 자식이 2명 있어요. 첫째는 인플레고 둘째는 고용이에요. 첫째는 자꾸 앞으로 나갔다가 돌아갔다 아빠한테 돌아갔다 해요. 근데 파월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첫째가 고용이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래서 파월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쟤 어차피 뛰어다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자, 둘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뒤에 넘어져가지고 고용을. 다리가 까져가지고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쟤 데려가야 되는데 뛰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천천히 가자. 긴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리 이효석 팀장님이나 문파트장님 같은 패널 분들을 갖다가 주간 전망대 모시는 걸 너무 막 기대하고 저는 좋아하는 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 뭐 뻔한 얘기가 아니라서 참 좋은데 그러면은 이 팀장님 마이크 간 김에 하나 더 코로나19가 없었던 세상을 상상해 봐야 할 때 요즘 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주식시장에서 단기 리스크가 있고 장기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단기적인 리스크는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이 이제 미국 연준에서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빨리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물선 곡선으로 생각하면 빨리 올라가다 천천히 올라가 멈췄다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올라가는 거거든요. 테이퍼링도. 어쨌거나.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계속 양적 긴축이 아니라는 거죠. 긴축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2013년에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긴축이라고 생각하지 긴축은 아니라는 거죠. 넘어야 될 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큰 충격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이퍼링은 넘어야 될 산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돼가지고 연준이 스탠스를 완전히 바꿔서 야 금리 인상을 2023년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도 생각 안 해본다고 했는데 생각하는 거는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자꾸 그런 식으로 톤을 자꾸 바꾸게 되면 이건 좀 큰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네. 파월 의장이 12월 의사록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70년대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인플레고 그 다음 해에도 인플레 3년 내내 계속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우리가 걱정할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첫째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지금 시장의 고민이나 아니면 걱정은 4월 달이 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4월에 유가가 마이너스 갔잖아요. 기저효과 때문에도 인플레 기대 심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은 걱정하겠죠. 인플레 진짜 오는 거 아니야? 안 온다니까요. 제 생각에는. 안 온다. 네. 그래서 그 걱정이 넘어가면 주식시장은 더 긍정적일 거다라고 보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4월, 5월 달쯤에는 어느 정도 백신이 보급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코로나가 진짜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때쯤 끝날 상황이 기대가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근데 그때 가가지고 코로나가 진짜 없는데 그때 그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로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돌아가 보니까 저성장이 있었고 구조적 공급 과잉이 있었고 양극화가 있었고 이거 너무 좀비 기업이 있었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거치면서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훨씬 더 심화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디플레 압력은 너무 커진 겁니다. 그럼 결국 인플레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결국 연준의 자산이 뭐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완화적인 스탠스는 결국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기업을 갖다 재평가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날 내지는 뭐 기간적으로 투자자별 뭐 그거 매매 동향을 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보다는 개인들 매수세로 지금 어쨌거나 연말 연시 계속 달려온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질문은 너는 외국인이 좋다고 했는데 왜 개인들이 사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체크하는 것 중에 오늘은 외국인이 얼마 팔았고 기관이 얼마 팔았고 개인이 얼마 샀어. 그거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0이죠. 예, 뭐. 매일매일 0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면 주가가 2%를 오르든 3%를 오르든 항상 빵이에요. 3% 빠져도 빵. 그럼 왜 오르고 왜 빠지는 거죠? 그건 적극성에 있는 거거든요. 적극성.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뜯어먹으면서 사는 건지 밑에 있는 거를 파면서 파는 건지 이거의 차이거든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개인이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어떤 거냐? 팔아진 겁니다. 내가 주식을 대놓으니까 팔아진 거예요. 판 게 아니고요. 와서 뜯어가더라. 그렇죠. 내가 여기 달아놓으니까 그냥 뜯어가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많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현상은 그리고 이제 개인이 샀다.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면 외국인이 팔았고 개인이 사진 겁니다. 개인이 밑에 혹시나 싶어서 받쳐놨더니만 그렇죠. 거기다 때려서 팔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인이 너무 많이 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11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샀었어요. 그때 완전히 시각이 바뀐 겁니다. 그때 바뀐 거예요, 이미. 그렇죠. 미국 대선 전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확 한번 지수를 땡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11월에. 이후로 한국 시장에 대한 수급은 소강 상태예요. 네. 그러나 바뀐 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안 좋게 보냐? 그게 아니에요. 근데 개인이 훨씬 더 적정을 가지고 위에 뜯어 사니까 외국인이 왜 이렇게 주식을 팔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팔아진 거죠. 10월 말 11월 초 그 무렵에 바짝 당겼던 외국인들이 그냥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낸 상황에서 이 정도에 혹시 누가 사줄라나 싶어서 해놨더니만 확 다 뜯어갔어. 네.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비어있는 포트를 또 채우려면 외국인이 또 사야 된다. 이번에 그러면 개인들이 이만큼 뜯어와서 그럼 조금 더 높은 데서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그걸 외국인들이 또 뜯어 먹어야 되겠네. 결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상황은 이미 레벨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시각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블랙락 얘기하면서 블랙락이 한국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시각을 좀 바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공교롭게도 오늘 밤에 오늘이 이제 14일인가요? 네, 오늘 밤에 아마 블랙락이 연간 내가 어떤 상품으로 장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는 날이거든요. 네.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머징 근데 이제 그 브릭스는 말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만한 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요. 네, 반도체, 배터리, 현대차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현대차랑 애플이 현대차를 찍었다는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보셔야 돼요. 바게닝 파워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협상력,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려면 니네 없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우리 두 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지금 단기적인 시장 흐름의 키포인트 말씀하시는 걸로 마무리하죠. 이 팀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너무 올라서 저는 이제 작년 5월부터 무조건 계속 엄청 세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세게 얘기했고 제가 어느 정도 세게 얘기했냐면은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 다 찾아가가지고 세게 얘기하신다는 분 찾아가서 그분보다 무조건 더 세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 나름대로의 컨빅션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저도 그냥 쉴 때도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미 옛날부터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이제는 된 거 아닐까? 이제는 된 거 아닐까? 그 생각도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솔직하게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뭐 억지로 무슨 뭐 우리 SK증권을 위해서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저의 솔직한 표현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리스크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의 이해가 분명히 충분히 되는 게 테이퍼링이 긴축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된다라는 게 소화되는 게 단기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FOMC 회의에서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믹스된 서로 이제 상반된 신호들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브레너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 매입 늘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꾸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달라요. 그래서 말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소화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월 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오면 다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에 기대해가지고 올라오는 주식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인플레이션에 기대어서 올라온 거?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될 거다. 이제 연간으로 아마 뭐 커머더티도 다 올라가고 정말 엄청 좋아질 거야. 경기가 정말 좋아질 거야. 경기 민감주들이 아마도 4분기 실적 되게 좋을 텐데 그 실적이 좋다는 얘기를 보고 또 사시면 물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하나 좀 쿨다운하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